이건 범죄 이야기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막을 수 없는, 막아야 하는. 공상가들의 호스트 하석진입니다. 우리의 공상은 이곳에서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상해 볼까 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 무대 같은 거를 이제 메타버스로 만들어서 메타버스 속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요즘 그런 게 유행이에요. 근데 저만 메타버스를 버스의 한 종류라고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메타버스가 약간 버스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듣고 아, 내가 봤던 매트릭스나 아니면 아바타의 영화가 약간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발음도 메타버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맞아요. 있었어요. 메타버스. 벌스라고 해야 되나요? 메타버스, 우와, 다시 한 번만. 메타버스, 유니버스에서 나온 메타버스. 말이에요. 내 온 몸과 이 공간을 다 활용해서 디지털 온라인의 공간과 오프라인의 공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쉽게 할 수 있는 그 안경을 쓰고 VR. 네, VR 게임을 그걸 다른 게 뭐가 있나 싶거든요. VR 게임이랑. 게임하고 다른 점은 네. 게임은 누군가 이 게임을 프로그래밍 한 사람이 네. 영화를 보여주듯이 게임을 하세요라고 보여준 거지만 메타버스라고 부를 때는 그 안에 있는 유저가 게임을 만든 사람이 상상도 못할 새로운 것들을 창작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들어온 다른 사람이 랜덤하게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메타버스라고 부르죠. 제가 지금 감이 안 와서 그런데 가상에서도 겨울에 춥고 봄 되면 막 꽃향기가 나고 음식을 막 먹으면 배부르고 이런가요?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아마도 뇌를 통해서 우리의 뇌가 진짜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신호를 줘서 신호를 보내주는. 진짜와 가상 세상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정도까지 진화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가상이 이제 현실이랑 똑같아질 수가 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현실과 비슷한 세계가 그렇게 확장이 된다면 사실상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일들, 예를 들어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 세계에서 또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까지. 현실이 하나 더 생기면 범죄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더 하나가 생기는 법인 거죠. 현재도 지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거나 명예훼손 아니면 지적재산권 훼손 같은 거, 자금 세탁 같은 것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저는 거기로 갈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어차피 좋지 않은 일이, 나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니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여기에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추님이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도 오라고 그러고 저기도 오라고 그러고 내가 24시간밖에 없는데 다 못 가는 일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미래의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내 아바타를 보내서 내 몸이 10개인 것처럼 10배 더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야, 그럼 저는 아바타를 한 10명 만들고 저는 여행을 가겠습니다. 누군가가 추님의 얼굴로 이렇게 귀엽게 사기를 치면 누구도 속지 않을까? 라고 해서 추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추님의 얼굴과 몸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얘로 범죄를 한다. 이것도 가능해지는 거니까 위험성도 존재하고 편리성도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범죄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가상휴양지로 놀러 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되게 새롭고 환상일 것 같아요. 미래에는 과연 또 어떤 가상의 세계까지 이제 발달을 했을지 지금부터 저는 미래의 수사관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상은 지금부터입니다.
네, 이곳은 2042년의 메타버스 오버월드입니다. 오버월드? 뭐 오버하는 월드인가? 죄송해요. 저는 가끔 이곳에 들러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 현실에선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도 있거든요. 와, 오, 오버월드 진짜 멋진데요? 2042년엔 두뇌 감각 중추를 제어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 모든 걸 현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성공했군요. 그렇죠. 빨리 해주세요.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규칙만 지킨다면요. 규칙이요? 네. 이 오버월드 전체가 혼자만의 공간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곳이니까 지킬 건 지켜야 되죠. 또 이곳은 단순히 쉬고 또 즐기는 공간 그 이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이 일터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버월드가 또 다른 현실인 거죠. 오, 저는 뭐 평소처럼 이 오버월드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막 현실로 돌아왔을 즈음 사건 하나가 접수됐습니다. 무슨 사건이지? 신고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런데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길가 벽에 사람이 기대앉아 있었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왜지? 신원부터 조회해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저와 같은 수사관 제이였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수사관의 능력은 평범한 인간을 훨씬 더 뛰어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변사체로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던 일이었죠. 게다가 외상 흔적도 전혀 없어서 그 어떤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탈수 증상을 조금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탈수가 일어났지? 또 하나 의심스러운 건 그 시신이 발견된 현장이 너무 깨끗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떤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흔적이 남게 마련인데 그곳이 너무 깨끗했다? 그렇다면 그건 제2의 장소이거나 누군가 치웠을 수도 있겠네요. 오, 잔인하네. 누군가 정리를 했을 수 있는 거네요. 다른 곳에서 사망한 후 시신을 누군가가 옮겨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제2의 시신을 부검해서 조사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모를 원한 관계나 또 제가 담당하던 사건들을 파헤쳐서 좀 조사를 해봤지만 어떤 그런 수상한 점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요. 제이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대단히 유능하고 존경받던 수사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이가 체포했던 범죄자들도 그 제이를 존경했을 정도였거든요. 와, 그때쯤 이제 제이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사인은 탈수와 영양실조, 즉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아, 미래에도 굶어 죽을 수가 있을까요? 저 역시 믿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먹고 마시지 못해서 죽음에 이른다는 건 상상조차 힘든 시대였으니까요. 저는 계속 수사를 이어나갔는데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지 하고 막막하던 차에 미리 협조를 요청해줬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죽은 제이처럼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이는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고 했죠. 저는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환자의 이름은 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네. 실수예요. 재밌는 게 많잖아요. 오버월드. 좀만 더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이 정도면 오버월드 중독 아닐까요?
그래도 결정적인 힌트는 나온 것 같은데요. 오버월드에 접속해서 그 상태에서 굶주린 채로 죽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곧장 오버월드 측에 협조 요청을 해서 수사관 제2의 접속 기록 역시 받았는데 시신으로 발견될 전날까지 접속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관련이 있군요. 그렇죠. 오버월드와. 네. 오버월드에 접속하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오. 가상을 현실로 끌어올린 기술, 뉴로 커넥트입니다. 이 뉴로 커넥트를 연결을 하면 현실과 똑같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휴식 왔을 때의 느낌과 지금 뭔가 수사를 해야 한다니까 좀 달라 보이는데요. 저는 접속 기록에 남은 수사관 제2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벽장은 책으로 가득했고 물건들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더군요. 평소 제2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주인 없는 빈집,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뉴로 커넥트였습니다. 아까 그 뉴로 커넥트요. 이 오버월드에 접속할 때 사용했던 뉴로 커넥트.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딘지 만들다 만 것 같은 조잡한 모양이긴 했습니다. 가상 세계 안에 또 뉴로 커넥트가 있다. 가상 세계 안에 또 다른 가상 세계가 존재하는 세계 안의 세계?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냥 장식품일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직접 사용해보지 않고선 알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오버월드 안에서 또 한 번 뉴로 커넥트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완전히 새로운 공간. 또 하나의 가상세계였습니다. 기분 나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릿하고 뭔가 쾌쾌한. 구역질이 나오는 걸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비명과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실에서 금지된 모든 욕망이 해방되어 있었죠. 그리고 제가 뒤늦게야 알아챈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분명히 저는 오버월드의 제 모습의 아바타로 접속을 했는데 이 새로운 오버월드에선 모습이 달라져 있더군요. 제 모습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잉? 수사관님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요? 다른 아바타들은 저한테 편히 말을 걸어오더군요. 금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다름 아닌 제2의 아바타라는 걸. 아, 게임에서 남의 아이디로 로그인된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제이는 이런 모습으로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수사관이다 보니까 위장 수사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닐까요? 애초에 이런 기생 공간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이가 현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건 수사관인 걸 들켰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해했다? 저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말 그대로 광란의 현장, 온갖 추악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죠. 너무 싫어. 뭐예요, 저게?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몸집이 비현실적으로 큰 한 남자만 지나가면 꼼짝 못하면서 길을 터주면서 굽실거렸습니다. 그 남자가 무슨 왕이라도 된다는 것처럼요. 척 봐도 수상해서 그 남자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 문신. 본 적이 있는 문신이죠. 병원에서 만났던 그 여자, 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봤던 인삼차기와 진이의 신상을 오버월드에 전달하고 접속 좌표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위치를 알 수 있었죠. 저는 그리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불결하고 비좁은 긴 터널 같은 공간에 수많은 이들이 뒤엉켜 오버월드에 접속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두가 불법 오버월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다 같이 저런 짓을 하는 공간이 현실에 있다니 놀라운데요. 그리고 그 어두운 터널의 끄트머리에 제가 찾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창 쾌락의 절정에 이른 모습이더군요. 저는 강제로 진이의 접속을 해제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본 것들을 말하고 오버월드에서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이는 그때서야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버월드에서 오버월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던 더미 데이터였어요. 유로 커넥터를 좀 만졌는데 접속 코드가 뜨더라고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데려왔는데 바글바글해졌네. 거기는 재밌는 게 많잖아요. 진이는 생각보다 아주 뻔뻔했습니다. 지은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제이의 시신을 옮겨놓은 게 본인이란 것도 인정을 했지만 제이에 관해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수사관이었으면서 항상 굶주려 있고 무조건 굶어 뒤질 때까지 그러고 있어. 혼자 놀다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 당신은 다를 것 같지? 정상적인 상태에서 증언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이가 놀다가 죽었다는 게 좀 걸리네요. 굉장히 허세적이고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현실의 세계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인데 오버월드, 자신의 세계를 얘기할 때는 두려워하는 거죠. 이미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진이는 향락에 취해 죽은 거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오버월드에서 넘겨준 데이터로 제이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진이의 말대로였습니다. 제이는 누구보다 그곳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현실에서 절대 꿈도 못 꿀 그런 행위를 하면서요. 진이 말이 사실이라니까 안타깝네요. 이게 현실에선 존경받는 수사관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 마지막으로 오버월드 속 제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문제는 오버월드 측에서 제이의 데이터를 포맷하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실행을 한 상태라 그렇게 이곳저곳 뒤지는 동안 제이의 집안 물건이 하나 둘씩 사라져갔습니다. 뭐라도 찾으려면 서둘러야 했죠. 그리고 마침내 벽장 속 수많은 책 사이에서 제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보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지 수십 번 반복해서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감각 속에서만 존재한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수사관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경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이중 생활을 하다니 저는 가상세계에서 이제 했던 행동들이 현실이었으면 당연히 처벌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라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겠지만 이렇게 뭔가 푸는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아무리 가상이라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마지막에 그 일기에 썼던 행복은 감각 속에 있다라는 말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 매트릭스의 사이퍼라는 인물이 나와요. 동료를 배신하고 그 가상의 레스토랑에서 피 흘리는 스테이크를 썰면서 그 한 점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이 맛이 그리웠어. 이것이 가상이라는 것 알아요. 하지만 동료를 배반하고 현실의 고통보다는 이 지금 내 먹고 있는 이 맛있다라는 감각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죠. 저는 미래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과거에도 반복되었고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똑같이 일어날 법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나의 감각을 통해서 뉴로코넥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 그렇게 새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실과 별반 다를 바는 없다. 네. 제이 같은 경우는 현실에선 정말 유능한 수사관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이중 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프로파일러였을 때 안양 군포에서 연쇄살인이 있었는데 자꾸 보니까 굉장히 평범한 전과도 없었고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성실한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다른 가면은 연쇄살인범이었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제일 자주 보는 현장에서 자주 보는 건 가정폭력범이죠. 가정폭력범들을 보면 회사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집에 와서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죠. 우리가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라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억압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 억압은 터지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터지느냐? 그것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쪽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죠. 이 이야기를 했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인데요. 융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가면들을 페르소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페르소나가 있죠. 그런데 아마도 제이의 경우에는 그 페르소나 가면들 중에 어느 하나가 자신의 진짜 모습과는 또는 자신이 정말로 되고 싶어하는 모습과는 괴리가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페르소나는 과연 뭔가요? 저 안에는 너무 많은 페르소나들이 있어서 하나만 있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저는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왠지 저 뒷차를 받고 싶은 충동이 있거든요. 우와. 그리고 왜지? 싱크대에 놓인 유리컵이나 쟁반 그릇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깨고 싶어지는 충동이 생겨요. 우와. 그럼 그때부터 가서 뛰는 거죠. 아니면 굉장히 사람을 불러다 수다를 떨고. 잔인하다. 수다는- 듣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네, 한 명이 이제 좋은 친구인 거죠, 좋은 친구인 거죠. 네. 아 그런가요? 저도 많이 있죠.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직업적 특성상 어떻게 보여야 된다의 안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소리를 꽥꽥 지른다거나 진짜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약간 제이 같은 변장은 아니지만 그런 가상의 아바타 쓰진 않지만 이렇게 좀 가리고 진짜 여기에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갈 리가 없는 데 같은 공간에 혼자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혼밥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식으로 좀 대중들 혹은 제 친구들도 저가 할 거라고 예상치 못하는 행동들을 혼자 있을 땐 하곤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의 내면들을 막 꺼내서 뭔가 아니면 그쵸. 만들어내야 되는 거가 되게 신기하다고 그리고 느꼈거든요. 이런 작업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아, 나도 혼자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라면서 내 안에 그런 하나하나 페르소나를 평소에도 좀 준비해 놓는 작업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조금 존중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는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이후로 나타난 건데 조금 우울이 찾아오면 그거를 못 떨쳐내는 것 같아요. 계속 그거에 빠져버려서 그 하루의 그 밤 자체가 울음으로 가득 차는 그런 경험을 계속 이렇게 뭔가 해봤는데 그런 모습을 저도 처음 보고 처음 겪다 보니까 와 나한테도 이렇게 우울한 면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치유할 방법을 저가 계속 찾아보고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추님은 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릇 깨는 상상을 하시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에서 보여줄 수 없는 그 가상 현실에서 어떤 숨겨진 욕구를 해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현실의 삶이 조금 나아지거나 도움이 될까요? 내가 어떠한 해소되지 못한 욕구를 분출하고 그래서 그 순간 굉장히 큰 기쁨과 쾌락을 느끼는 그 감정 상태를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가 어떤 사람들에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것들이 분명히 가상현실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일부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억압이라는 부분들이 완화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카타르시스를 보통 언제 느낀다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선을 넘을 때 어? 내가 한 번도 욕을 해서는 안 돼라고 나는 평생 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화가 나는 순간 처음으로 욕을 했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걸. 네. 혹시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아, 없지만 그래요? 그때 진짜 창문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창문 열고 시원하게 한번 뱉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되는 기분. 억눌려 있던 이것들이 다른 쏟아져 나와. 스트레스까지 같이 푼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가 본캐, 부캐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하나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네. 내 껍질을 벗어나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한도 안에서 그런 경험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런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부정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런 페르소나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페르소나를 인정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이제 가상현실로 갈 때 뉴로 커넥트라는 기계만 있으면 되던데 이게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해요? 여러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지금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가상 세상을 만드는 그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뉴로 커넥트와 비슷하게 네네. 뇌가 구분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갈 수도 있겠죠. 제이는 행복을 감각 속에서만 추구를 했습니다. 이 뉴로 커넥트 같은 기술이 생겨나면 행복도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좀 가정도 되거든요. 이런 종류로 행복을 연구하려고 하는 실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마약을 넣어서 정말 인위적으로 내가 실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다 넘어서는 쾌락, 짜릿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면 그게 쾌락이에요? 그 쥐한테 마약을 주고 레버를 누르면 뇌에 마약이 들어오고 레버를 누르면 마약이 들어오고 이런 형태의 실험을 했더니 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생리적인 작용을 다 놔두고 계속 레버만 누르다가 우와. 죽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제이 중독 같네요. 실험이 있어요. 제이였네요. 제이랑 제이네요. 비슷하죠. 저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쾌락과 행복의 어떤 정도가 굉장히 크면 클수록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시간은 굉장히 괴로움이라든지 절망감, 무기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뭐 무한대로 제공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이거는 독이에요. 야, 그러면 이제 가상이 현실과 완전 똑같다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가상과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하나의 감각으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감각한테 뇌가 다 물어봐서 이게 서로 맞아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모든 감각이 다 동시에 이게 현실이야라고 말을 한다면 뇌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꿈에 불과하거나 가상현실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 이게- 논리에 따르면. 이게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 마크 주커버그가 이번에 페이스북의 이름 명칭을 바꿨어요. 메타로 바꿨죠. 메타버스 세상의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뜻인데 회사 로고를 보면 무한대예요. 그렇네. 무한대라는 건 무엇이냐면 끝없이 이 세상에서 나한테 한계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메타버스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이 다 육체적 한계도 없고 사람의 필요도 없고 나의 한계도 없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완벽하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메타버스와 현실의 세계는 가장 큰 게 한계와 육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극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야 재밌지 않아요? 내가 저걸 깰 수 있어. 나는 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한계가 없다면 너무 재미없는 세상일 것 같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만렙이 되면 다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만렙까지 많이 해봤어요? 그냥 뭐 유치한 공으로 뭐 블럭 깨는 거라든지 게임 천재인가 보다. 그건 아니죠. 저는 만렙까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꿈의 우와. 집. 네, 하여튼. 왜 저는 못 알아듣는 말이죠? 저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한번 골라보실래요? 메타버스 속에 수영장이 있는 초호화 저택에 살기 대 현실에서 벌레가 나오고 창문이 없는 그런 좁은 방에서 살아야 해요. 이거 매트릭스잖아요. 매트릭스 빨간 알약, 파란 알약 딱 주면서. 그쵸. 오늘 이게 언급이 굉장히 많이 돼서 제가 오늘 가서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에서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으면 처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현실에서 벌레 나오고 창문 없는 좁은 집에서 살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일단 이것이 내가 가짜라고 인식하고 있는 순간 전 계속 이것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가 이룩한 삶도 아니고 주어져 있는 환경인 거잖아요. 그냥 저는 금수저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내가 이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내한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룩한 것일까? 나의 존재감이 있을까? 저게 이룩한 결과라든가. 그쵸. 그냥 게임상에서 같은 아이. 혹은 가상 네. 세계에서 여러 가지 성취를 이뤄서 저기 살게 됐고. 그래도 저는 한계가 있고 육체가 있는 현실이 좋습니다. 오. 근데 벌레는 잡아야 되겠어요. 벌레는 정말 싫어요. 저도 현실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상현실은 만들어졌잖아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좋은 방향이건 나쁜 방향이건. 근데 현실은 내가 늘 바꿀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럼 밸런스 게임, 컨버팅을 해볼게요. 컨버팅. 현실에서 1,000만 원이면 아무 집도 못 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걸 이제 메타버스, 내가 자주 접속한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보내는 메타버스 속에서 그거면은 수영장 있는 초호화 저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초호화 저택? 진짜 초호화 저택이라면은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그 1,000만 원을 메타버스에 쓸 것인가? 그 1,000만 원이 원이에요, 달러예요, 금이에요, 아우, 비트코인이에요? 과학자님.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래도 현실. 현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국 행복의 그 답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메타버스라는 시스템 자체가 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에서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현실. 현실에 쓸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년이 됐건 그 세계가 되게 넓게 퍼져서 좀 더 윤택한 나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면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메타버스 속에서 살고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저도 사실 트렌드는 잘 뒤처지긴 하는데 그게 편리하다면 저는 열심히 따라가려고 할 것 같아요. 소외되면 저의 손해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세 분 생각은 어때요? 메타버스라는 미래가 오게 되면 디지털 세상의 가능성이 너무 좋아서 내 행복을 그곳에서도 찾을 것 같다? 아니면은 나는 그냥 소소하게 책 읽고 산책하고 가상 세상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나한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일을 이 안에서 현실 세계에서만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나와 일하는 기업 자체, 파트너 자체가 메타버스에서 일하길 원한다면 내가 계속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유엔 사무총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디지털 격차의 문제가 그냥 편리의 문제였다면 코로나19 한가운데서는 앱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내가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를 바로 체크하는 사람은 백신을 맞고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격차가 또 다른 형태로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경계가 되기도 했다라고 경고를 날렸거든요. 점점 그게 그러니까 그 신기술이 대중화되면 될수록 소수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사실 패스트푸드점을 가도 예전에는 뭐 무슨 메뉴 주세요, 뭐 음료는 뭐 이걸로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큰 화면에서 띡띡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걸 못하는 분들이 점점 생기거든요. 기존 걸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럼 이제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가상 세계에서 제이가 폭력적 행동을 했고 또 불법적 행동까지 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했던 이 제2의 불법적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익명성이라는 것들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더 잔혹한 범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메타버스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증거 수집 자체도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도 지금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한편에서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GTA나 다양한 종류의 약간 폭력적일 수 있는 게임에서 수없이 많은 게임 캐릭터들을 죽여왔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나보고 연쇄살인범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저는 반대인 게 우리가 마약범죄를 얘기할 때 마약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고통을 해악을 가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약을 범죄로 정한 이유는 사회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메타버스 상에서도 이렇게 나 혼자 즐기지만 이런 자극으로 인해서 이것이 현실 세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처벌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런데 해요. 이제 그 반대 입장에서는 공포 영화를 보고도 토하거나 정말 심리적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공포 영화를 만든 감독을 소송을 걸어서 고소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특정 영화를 보거나 특정 게임을 하는 것은 유저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 안에서의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행동이 처벌 대상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 가상 세계에서 어떤 폭행을 가했다라고 해도 사실 피해를 별로 입은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떤 뇌만 좀 데미지를 입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대전 게임을 했다라고 했을 때 게임 캐릭터는 나를 때렸어. 나는 그냥 졌어요. 패배를 했을 뿐인데 이걸로 내가 고통을 느꼈다. 이걸 어떻게 뭐 할 수 있는지. 실제로 폭력죄라는 거에서는 폭행을 광의로 바라봐요. 그래서 판례에서는 드물게 아주 시끄러운 음악 소리 자체를 틀어놓는 것만으로 청각에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것이 폭행의 일종으로 보는 판례도 있고요. 뭐 이거를 여기다 빗대어서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현재로 어떤 메타버스 상의 법률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하고 현실 법으로 그것을 적용해야 될 때는 그런 범위까지 좀 광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게임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던 적도 많았어요. 뭐 폭언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게임이니까라고 하면서 넘기는 타입이어서 사실 그거는 선택을 하는 거지 뭐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선택을 한 만큼 그런 피해도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감수를 해야 네.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같은 지금 인터넷 상태에서도 어떤 곳에서는 되게 예의를 지키는 공간이 있고 어떤 곳에는 거친 말을 하는 게 뭐 관리가 되어 있는 공간도 있는데 그걸 접속을 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지. 여기 있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 이렇게 말을 거칠게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열받아 싸워봤자 자기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처벌하기 힘들지 않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피해를 받고 또 어떤 행위까지 했을 때 우리가 그거는 처벌해야 되고 이런 행위까지는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 기준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현재 진행형인 메타버스 안에서 펼쳐지는 범죄들은 어떤 게 있나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신종폭력,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분쟁, 그리고 자금 세탁, 사기 및 뭐 명예훼손 같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있습니다. 맞네. 우리가 그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 요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스토킹이에요. 계속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성범죄, 성희롱, 뭐 스토킹, 몰카 이런 것도 이미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폭력이라는 것들은 그 안에서 진짜 집단 따돌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나치 수용소 같은 것도 있는데요. 여기 다 있네요. 나체 수용소요? 나치 수용소요. 아. 아우슈비츠 감옥처럼 그 안에 사람들을 넣고 독가스를 살포한다든지 실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 거예요? 정신적 충격? 네, 그렇죠. 정신적 충격인 거죠.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어떤 단체 채팅방 따위를 만들어서 네. 보기 싫은 영상물을 넣는다거나 맞아요. 혐오스러운 것들을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거죠. 아니면 끌고 가서 정말 거기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내 앞, 게임 같은 곳에서. 네, 집단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섹스룸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거기 가서 아바타와 아바타끼리 성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타인을 도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사기는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예요. 사실 메타버스 게임이나 메타버스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수억 명 이상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10대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메타버스가 보다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밸런스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오. 아무 통제 없이 자유로운 가상세계 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뭐 범죄, 그런 뭘 해야 되는데 다 어두운 모습을 다 꺼낼 수 있는 가상세계? 그쵸. 음. 정말 통제되지 않은. 네, 그리고 완전히 통제된 범죄율 0%의 가상세계. 완전 안전한? 네네네, 안전해. 정말 딱 순수하게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내가 성인이면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대로 가고 음. 아직 성인이 아닌 어린이나 청소년이라면 후자로 가야죠. 저는 오히려 그거를 딱 반대예요. 20살 정도의 선을 그어놓고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라는 단순한 팩터 하나로? 아니 법적인 경계로. 법적으로.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으면 다 경험해도 되고 아니면 아직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재미없는 답인가요? 아니요. 저는 일단 어느 곳이든 범죄율 0%는 불가능하다라는 주의인데 이거 밸런스 게임이잖아요. 아유, 알겠어요. 극단적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아무 통제 없이 자유로운 가상세계요. 우리가 가상세계에서는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현실 세계와 저는 굉장히 밸런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좋은 현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들어갈 때는 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하나하나 다 규칙이 엄청 세분하게 돼 있다면 저는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상 세계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휴양을 위한 가상 세계다. 아까 오버월드처럼 휴양. 그런 경우엔 완전히 통제된 범죄율 0%의 세상에서 완벽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건 가상 세계를 어떠한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밸런스가 나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뭔가 다 할 수 있다면 뭐 하늘을 맘대로 막 날아보면서 이렇게도 하고 싶고 가고 싶은데 뭐 먹고 싶었던 거 다 먹고 싶고 화나는 사람한테도 마음껏 화도 내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통제 없는 그런 메타버스에서 한번 살고 싶어요. 재미있는 건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공상들을 했는데 이것이 공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도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곧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사실 설레기도 하고 몇 가지를 보면 또 이미 실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녹화 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쵸? 뭔가 기대되는 것도 커지고 뭔가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나도 내가 메타버스라는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걸 유연하게 바꿔야 내가 미래에 대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세 분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네. 미래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럴수록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더 많이 하고 네. 이런 이야기와 토론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곳 테서렉트에서 이렇게 끊임없는 공상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상은 계속됩니다.